그래서 오늘은 이제 7주차 월요일이고 7주차의 마지막 날이죠.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다음 주 월요일 날 지금 시험 보려고 하고 있고, 제 기억이 맞다면 다다음 주 같은 경우는 월요일이 5월 5일 어린이날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쿨하게 쉬고 그 다음 주부터 이제 후반부 이어서 진행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그렇게 현재 스케줄이 잡혀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시험 볼 건데, 제가 지금 여전히 이게 지금 2학년 수업이란 말이죠. 여러분이 지난 1년간 프로그래밍 1, 2 수업 듣고 이번에 세 번째 수업을 듣는 건데, 과연 시험을 어떻게 내야 될 것이냐를 여전히 고민하고 있는데, 일단은 안내문은 아직 제가 올리지 않았어요. 다른 작년 수업들처럼 그런 식으로 미리 올리진 않았는데, 먼저 얘기를 한다면, 일단은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기말을 안 볼 거잖아요. 그죠? 기말을 안 보는 대신에 작년보다는 좀 더 그럴싸한 하나의 게임을, 하나의 GUI 프로그램을 만드는 걸 지금 후반부 메인 컨텐츠로, 메인 실습으로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걸 감안해서 중간고사는 우리가 아직 막 뭐 그럴싸한 코드를 적어본 적이 없으니까, 중간고사는 일단 막 작년처럼 1교시, 2교시 나눠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한 번에 치고, 또한 여러분이 직접 자바 코드를 치는 것보다는 가급적이면 우리 슬라이드 내용 위주로, 우리가 중요하게 얘기했던 거 막 이것저것 튀어나왔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정리해 보시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소위 이론 시험이라고 할 만한 그런 물어볼 만한 내용들 챙겨가지고 필기시험 보는 식으로 그렇게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시험 시간은 일단 그거 하나만 가져간다고 했을 때, 일단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는 1시간 반 정도를 생각하고 있고, 그걸 이제 100점 만점으로 해서 한번 챙겨 놓고 넘어가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뭐 지금 앉아있는 친구들 중에 시험 관련해서 궁금한 거 있습니까? 기본적으로는 그 필기시험에서 나올 만한 거, 그러니까 선다형 문제, 그다음에 단답형 문제, 그다음에 여러분의 의견이라든가를 물어보는 서술형 문제 다 나올 수 있습니다. 기출 봤잖아요, 앞쪽 발. 그거 열어보시면 거기 이제 이론 시험 문제들 꽤 있으니까 그런 것들 위주로 스타일은 가져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 요거는 오늘 제가 지금 수업 끝나자마자 거의 바로 올려둘게요. 제가 이제까지 문제 출제했던 내용, 지난 시즌까지 출제했던 모든 문제지들을 .pdf 파일을 압축해가지고 우리 시험 보는 8주차짜리에 딱 게시를 해둘게요. 지난 문제지들 .zip 해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토대로 이 사람 지금 이론 시험은 이런 식으로 내는구나를 여러분이 한번 확인을 해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저는 늘 비슷한 느낌으로 지금 출제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다른 궁금한 거 있습니까? 시험 관련해서 특별히 없으시면 일단은 스타트를 해봅시다. 그래서 오늘 7주차 내용은 자바 쓸 때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라는 적나라한 제목으로 일단 준비해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키보드로 자바 코드를 칠 때 능동적으로 여러 옵션들 중에 하나를 골라가면서 내용을 적을 수가 있도록 그렇게 다양한 장치들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구경해 본 것들 차근차근 정리를 해서 오늘 살짝 맺은 말을 지어 놓고, 우리가 지금 현재 이전에 비해 이런 것들을 추가로 고를 수가 있는 사람이 됐다라는 걸 간략하게 느껴보고 중간고사를 보러 간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우리 이클립스 뒤에 숨어있는 자바 컴파일러라든가 그런 친구들에 집중하기보다는 다시금 우리 프로그래머인 나 자신으로 돌아가서 요번 전반부 수업 시간 동안 이제까지 새로 등장한 내용들 중에 실제로 내가 키보드로 적거나 적지 않을 수 있는 것들, 내가 적는 것들에 집중해 보면서 여러분이 자바를 써서 나만의 프로그램을 만들 때 선택할 수 있는 것들, 선택지가 어떤 축에 대해서, 어떤 차원에 대해서 존재하고 어떤 것들은 어디다가 붙일 수 있고 붙였을 때 어떤 의미를 갖는지 등등을 정리를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장 처음 만들었던 게 자바 프로젝트 만들고 거기다가 .자바 파일에서 프로그램 .자바 추가하는 식으로 진행을 했었잖아요. 그런 느낌의 내가 지금 만들려고 하는 자바 프로그램 하나에서 시작해서 조금씩 시야를 좁혀가면서 대충 예를 들면 필드 선언, 메서드 정의 정도 되는 부분까지 좁혀가면서 이런저런 내용들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지금 뭐 우리 6주 동안 진행한 내용을 7주차 3시간 안에 전부 다 한 번 더 읊는 거는 아무래도 물리적으로 말이 안 될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수업에서 요 전반부 중간고사 시험범위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을 전부 다 정리하는 거는 아니기는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나
집에서 지금 유튜브 에디션으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40 몇 명의 친구들은 만약에 본인이 조금 애매하다라고 싶으면 일단 앞에 내용을 먼저 구경해 보고 이번 주 내용을 마지막에 구경해 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우리 3주차 이후에 3주차, 4주차, 5주차 정도까지 진행했었던 요 업젝트 내지는 자바로 치면 인스턴스랑 관련한 얘기들은 오늘은 이제 걔네들은 이제 좀 개념적인 측면, 자바가 왜 굳이 등장했고 C 쓰는 사람, 자바 쓰는 사람 이렇게 분할이 돼 있는 상태냐, 그런 약간 역사적인 이슈들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상태니까 걔네들은 뭐 오늘 수업에서 전부 다 등장하진 않을 겁니다. 그렇긴 한데 당시에 우리 막 그림도 구경하고 막 그랬잖아요. C 코드랑 비교해보고 그것들은 조금 중요할 수 있으니까 따로 여러분이 복습을 해두시는 걸 추천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2학년 수업이고 여러분이 그런 지난 1년 동안 구경했던 거 위에다가 지금 한 겹을 더 얹는 느낌이다 보니까 지난 예를 들면 파이썬 수업, C 수업 중간고사보다는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는 거 또는 다른 프로그래머들은 어떤 생각을 했었나 같은 것들을 여러분한테 물어보는 그런 항목들이 꽤 많이 등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나름 우리가 중급 이상으로 성장하기 위한 관문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적절할 것 같아요. 자, 반대로 이전에는 별도의 설명 없이 그냥 자동 완성 당해가면서 적었던 것들 중에 몇몇을 오늘 수업 시간에 정식으로 정리를 해두고 넘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일단 맺은 말을 지어놓고 이제 중간고사 본 다음에 어린이날 신나게 논 다음에 그 다음 주부터는 그 위에다가 또다시 새로운 차원에 대한 내용들을 얹어가면서 우리가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키보드로 칠 수 있는 범주를 넓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준비되어 있고, 자, 그래서 시작해 봅시다. 우리가 다루고 있는 가장 큰 스케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바 프로그램 하나부터 같이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자, 요거 우리 두 번째 시간인가 살짝 설명했었죠. 새 프로젝트 만들 때. 하나의 자바 프로그램은 여러 클래스들의 조합으로 구성된다라고 우리가 설명을 하고 스타트를 했어요. 예를 들면 우리 파이썬 작년 1학기 생각해 보면 하나의 파이썬 프로그램은 여러 모듈의 조합으로 구성된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적고 있는 helloworld.py,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빌트인 모듈이 있을 수도 있고 인풋 타임 엔터 쳐두면 타임 모듈, 뭐 랜덤 모듈 그런 것들을 추가로 수입을 해와서 그런 모듈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섞어서 나만의 문장, 나만의 수식 적어가면서 여러분이 하나의 파이썬 프로그램을 만들어 봤었습니다. 아무튼 파이썬 프로그램은 모듈의 조합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C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거기는 이제 .c 파일들의 조합이다라고 우리가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여러분이 기억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이름에 대한 6가지 분류할 수 있는 표를 우리가 같이 구경을 해봤었고 그중에 이제 로컬 이름, 글로벌 이름, 그 다음에 어토매틱 위치랑 스태틱 위치, 마지막으로 익스터널이랑 인터널 관련해서 얘기를 할 때 요 이제 동일한 파일 안에서만 볼 수 있는 이름 또는 다른 파일에서 링크해 가지고 쓸 수도 있는 이름과 같이 우리가 구분을 했었던 기억이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 동네는 저 동네고 자바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그것보다는 좀 더 추상적인, 아직도 잘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나중에 다시 등장했었던 그런 클래스인가 뭔가 하는 것들의 조합으로 구성된다라고 일단은 말할 수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기는 한데 아무튼 프로그램을 만든다 할 때 프로그래머들이 머릿속으로 나 이런 기능을 지금 내 프로그램에 예를 들면 데이터 흐름에 코드 실행 흐름에 추가하려고 싶은데 라는 그런 욕망은 비슷비슷하게 작용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파이썬 동네에서 모듈과 관련해서 설명할 때 중요하게 다뤘던 거, C 동네에서 그 링크인가 뭔가 하는 거 다룰 때 우리가 중요하게 다뤘던 거 들이 떠오른다면 그것들이 자바 동네에서는 기본적으로 클래스 단위로 이 클래스랑 작은 이 클래스 정의 중괄호 아니냐, 다른 클래스 정의 중괄호 아니냐 등등에 적용되어서 여러분들이 고를 수 있게 선택지를 제공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막 이름 사전 내지 스코프 얘기가 파이썬 수업에서 먼저 튀어나왔고 C 동네에서도 비슷하게 적용돼 있었던 것 같아요. 자바 동네에서는 역시나 비슷한 느낌으로 동일한 클래스 정의 중괄호 안에서만 볼 수 있는 이름 또는 그 밖에서도 볼 수 있는 이름과 같은 느낌으로 스코프 관점이 요 클래스 스케일에 대해서도 적용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C 시절에 나왔었던 바깥에서 이 이름을 선언 적어가지고 링크 받아갖고 쓸 수 있도록 허용을 할 것이냐 아니면 제한을 할 것이냐 인터널 이름으로 만들어 둘 것이냐 관련한 얘기도 살짝 진행했었고 요거에 대한 편린이 이제 지난주에 그 퍼블릭이랑 프라이빗 같은 것들
예시 우리 같이 구경해 보면서 살짝 튀어나왔다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런 클래스, 내 프로그램, 내 자바 프로그램 여러 클래스의 조합으로 구성할 건데 여러분은 원한다면 직접 새로운 클래스 정의를 적어가면서 내가 지정하는 이름의 새로운 클래스 덩어리를 도입을 하는 게 가능합니다. 보통은 그 과정에서 새로운 점 자바 파일을 하나를 추가를 하시게 될 거예요. 우리 막 뭐 src 폴더 우클릭한 다음에 new 한 다음에 클래스 골라가지고 이름 적고 엔터키 쳤더니 예를 들면 program.java라고 .java 파일이 하나가 추가됐었잖아요. 자, 항상 그런 건 아닌데 여러분이 나 클래스 정의 하나 더 적어놔야 될 것 같아 하는 순간이 온다면 보통은 .java 파일 하나를 추가하고 그다음에 자동 완성 당해서 거기에 클래스 정의 중괄호 열고 닫고까지 딱 완성돼 있는 채로 중괄호 안 내용물을 채우기 시작한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java 파일을 어디를 우클릭하고 만드는지 등등에 따라서 그 클래스 이름의 소속이 결정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속 관계는 요 다음 슬라이드에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스템이라는 이름의 마우스 포인터 갖다 댔을 때 java.lang 소속입니다 같이 java.lang.system이라고 우리한테 소개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 느낌으로 그 system.java라는 파일이 만약에 존재한다면 그 친구는 java.lang 안에 지금 .java 파일이 들어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런 느낌으로만 받아들이셔도 나쁘지 않을 거예요. 아무튼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짝 쌀까마니 같은 아이콘 패키지라는 친구가 등장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원한다면 그 예시 코드뿐만 아니라 우클릭한 다음에 new 하고 새로운 패키지인가 뭔가를 만드시는 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름을 정해둘 수 있어요. 그렇게 만들어 둔 다음에 그 패키지로 우클릭하고 거기다가 new 한 다음에 클래스 눌러서 새로운 .java 파일을 그 패키지에다가 추가하려는 게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두면 그렇게 해서 내가 새로 도입하는 클래스 이름은 그 패키지 소속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이 자바 동네에서 패키지라는 거는 자 이건 직접 보여드릴게요. 우리 지난주 예시가 여러 패키지들의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니까 src 폴더를 제가 showin 한 다음에 시스템 익스플로러 그러니까 윈도우를 쓰고 있으니까 윈도우 탐색기로 이렇게 열면 이런 느낌으로 src 폴더가 있고 src 폴더를 까시면 이런 느낌으로 예시 1 폴더, 예시 2 폴더가 있고 그냥 맨 땅에 program.java, 예시.java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예시 1 폴더, 예시 2 폴더에 각각 예시.java가 있고 실제로 src 폴더 안에 예시 1 폴더 안에 지금 예시.java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자바 동네에서 패키지인가 뭔가가 새로 튀어나왔는데 걔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내 .java 파일을 어느 폴더 안에 src 폴더 안 어디 안쪽에 배치시킬 것이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해주시면 일단은 직관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요 두 친구 소속 관계의 얘기, 그 다음에 패키지 얘기를 지금 시점에 짤막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자, 소속 관계 정리입니다. 소속 관계는 우리 얘 말고 한 가지가 더 등장했었는데 포함 관계라는 친구가 등장을 했어요. 걔랑 대비되는 친구입니다. 소속 관계는 두 이름들 사이에 형성될 수 있는 관계들 중에 하나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이름이 저 이름 소속이냐 그렇지 않냐를 논의한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개념은 전혀 여기에 관여하지 않는다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새로운 이름을 도입하는 뭔가를 어디다가 적어두냐에 따라 그 이름에 지금 도입하는 새로운 이름의 소속이 결정된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를 들면 필드 선언 int 넘버 세미콜론 같은 거 적을 수 있잖아요. 그 필드 선언을 어디 중괄호 안에 적어두냐에 따라 걔가 예를 들면 예시 1 소속이 될 수도 있고 클래스 예시 1 소속이 될 수도 있고 프로그램 소속이 될 수도 있고 등등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메서드 정의도 비슷한 느낌이에요. 메서드 정의 첫 줄 적고 중괄호 열고 닫고 할 수 있잖아요. 그 덩어리를 여러분이 어느 중괄호 안에 적어두냐에 따라 그 메서드 이름에 소속이 결정된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클래스 정의도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 클래스 정의 적혀있는 .java 파일을 어떤 폴더에 놔둘 거냐 플러스 만약에 여러분이 원한다면 그 클래스 정의를 다른 클래스 정의 중괄호 안에 우겨 넣는 것도 역시나 가능합니다. 우리가 직접 해본 적은 아직은 없기는 하지만 만약 그렇게 하는 경우 예를 들면 우겨 넣은 클래스 이름은 걔를 중괄호 안에 적어둔 바깥쪽 클래스 이름 소속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패키지 같은 경우만 살짝 특이합니다. 패키지 같은 경우는 .java 파일을 어떤 폴더에 놔두냐에 따라 결정된다라고 말할 수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이 원한다면 예시1 폴더 안에 또 다른 예시2 폴더를 놓는다든가 하면, 그럼 이제 예시2라는 패키지 이름은 예시1 패키지 이름 소속이 된다. 그렇게 봐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막 java.util.scanner라든가 java.lang.system 스트링 같은 걸 구경해 봤는데, 걔네도 일단 여러분이 그 점을 볼 때는 그냥 슬래시 적혀 있는 것처럼 자바 폴더가 존재했었고 랭 폴더가 존재했었고, 그 안에 이제 예를 들면 string.java, system.java 파일이 있었구나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간에 우리의 이클립스는 우리가 어떤 이름의 마우스 포인터를 갖다 댔을 때 그 이름이 현재 어디 소속이냐를 정확하게 툴팁 첫 줄로 알려주고 있었던 거를 우리가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 좀 더 부연해 볼게요. 여러분이 그 새로운 이름을 도입하는 뭔가를 어디다가 적어두냐에 따라 소속 관계가 결정된다고 했는데, 그 어디의 대상을 우리가 살짝 생각을 해봅시다. 일단 필드 선언 int number 세미콜론이라는 필드 선언 안에다가 새로운 이름을 도입하는 뭔가를 적는다라는 건 일단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선언 안에 선언을 적는다? 뭔가 좀 애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필드 이름 소속 뭔가는 존재할 수 없다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까지 선언 적을 때 int 형식 이름 적고 넘버 새로운 이름 적고, 그 다음에 뭔가 추가를 한다라면 는 한 다음에 수식을 하나를 적어본 적은 있어요. 수식 계산한다고 막 새로운 이름 생기거나 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가 우리가 적을 수 있는 필드 선언의 한계였습니다. 근데 갑자기 요 선언 안에서 갑자기 새로운 메서드 이름을 지금 도입한다라든가 새로운 클래스 이름을 도입한다라든가 하는 건 일단 자바 동네에선 불가능하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이름이 필드 이름 소속이 되는 케이스는 존재하지 않는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이거는 헬로월드 출력할 때부터 우리가 시스아웃 할 때부터 써봤던 거죠. 메서드 정의 중괄호 안에다가 새로운 이름을 도입하는 뭔가를 적을 수는 있기는 합니다. 다만 그때는 그 이름은 로컬 이름이 돼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소속 관계랑은 기본적으로 무관한 이름이 된다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메서드 정의 바깥쪽에 있는 이름들이랑은 기본적으로 소속 관계를 구성하지 않는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메서드 정의 안에 선언, int number, 세미콜론 같은 거 적는 경우에는 그 이름은 로컬 변수 이름이 됩니다. 걔를 지금 메인 메서드 정의 중괄호 안에 적어놨다 하더라도 그 넘버라는 로컬 변수 이름은 메인 소속이 되는 건 아니에요. 메인이 소속되어 있는 프로그램 소속이 되는 것 역시나 아닙니다. 완전히 별개로 친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로컬 이름들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얘네 둘은 안 중요하긴 한데 자바 동네에서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메서드 정의 안에 메서드 정의 그 덩어리를 통째로 적는 건 막혀 있습니다. 따라서 로컬 메서드 이름 같은 건 아예 고려할 필요조차 없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거는 가능합니다. 메서드 정의 중괄호 안에 클래스 정의를 적는 건 일단 가능은 해요. 만약 그렇게 하는 경우 그 이름은 로컬 클래스 이름이 됩니다. 엔간하면 우리 수업에서는 이런 케이스를 쓸 일은 없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걔는 로컬 이름이기 때문에 이 중괄호 밖에 있는 이름들과 소속 관계를 구성한다거나 하지는 않는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메서드 이름에 소속되어 있는 다른 이름은 역시나 기본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괄호 안에 선언을 적든가 클래스 정의 적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 해서 소속 관계를 구성하진 않아요. 그럼 이제 남는 거는 우리가 적어본 것 중에 한 가지밖에 없는 겁니다. 뭔가 말이 안 돼요. 앞에 두 개는 필드 이름에 소속되는 다른 이름, 메서드 이름에 소속되는 다른 이름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논의하지 않습니다. 그럼 한 가지밖에 안 남는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적은 것들 중에서는 클래스 정의 중괄호 안에 새로운 이름을 도입하기 위한 뭔가를 적는 게 가능하고, 그때는 그 새로운 이름은 그 클래스 소속이 된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프로그램 클래스 정의 중괄호 안에 메인이라는 이름의 메서드에 대한 메서드 정의를 적는다. 그러면 메인은 명백히 프로그램 소속이 된다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클래스 정의 중괄호 안에는 방금 봤던 그 패키징과 뭔가를 제외한 세 가지 필드 선언,
메서드 정의, 또 다른 클래스에 대한 클래스 정의 셋 다 적을 수 있고 셋 다 소속 관계가 형성된다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소속 관계는 오로지 그 새로운 이름 도입하는 뭔가가 적혀 있냐, 그 중괄호 안에 적혀 있냐, 그렇지 않냐로 명백히 구분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코드 적는 시점에, 그러니까 이클립스에서 컨트롤 F11을 누르지 않는 그 타이밍에도 얼마든지 우리가 어떤 이름의 마우스 포인터를 갖다 댔을 때 그 이름이 정확히 어디 소속인지를 알려줄 수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그 소속 관계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예 클래스 정의 중괄호 안 내용물로 고쳐서 적지 않는 이상 항상 우리한테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메인 메서드 정의가 프로그램 클래스 정의 중괄호 안에 있는 이상 다른 코드를 어떻게 우리가 적든 간에 전혀 상관없이 항상 무조건 메인은 프로그램 소속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는 곧 소속 관계는 컴파일하는 시점, 코드 적는 시점보다 더 이후에 해당하는 컨트롤 F10을 누른 이후 시점, 런타임의 실행 양상. 예를 들면 지금 뉴 수식 계산할 때마다 인스턴스 하나씩 뿅뿅 생긴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메모리 위에 어떤 값이 어떻게 올라가 있나, 내지는 코드 실행 흐름 관점에서 어떤 문장을 실행했냐 그렇지 않냐, 어떤 메서드로 호출했냐 그렇지 않냐랑 전혀 상관없이 항상 컴파일 타임에 결정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속 관계는 딱 눈으로만 봐도 .java 파일 적혀 있는 것만 봐도 현재 어떤 이름들에 대한 소속 관계가 어떻게 지금 펼쳐져 있는지가 다 눈에 들어온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클립스도 정확히 그거를 읽어서 우리가 작성한 .java 파일 내용을 읽어서 어떤 이름들에 대한 소속 관계를 미리 파악을 해두고 우리가 마우스 포인터 갖다 댈 때마다 툴팁으로 알려준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일단 그런 걸 알려주는 이유는, 그걸 심지어 툴팁의 첫 줄로 알려주는 이유는 자바 동네에서 어떤 이름이 어디 소속이냐를 아는 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일 거예요. 근데 그걸 항상 우리한테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었던 이유는 굳이 이 프로그램, 우리의 .java 파일 붙잡고 컨트롤 F10을 눌러서 실행하지 않아도 소속 관계라는 건 이미 실행하기 이전 시점에 다 결정돼 있는 채로, 고정돼 있는 채로 유지되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은 원한다면, 필요하다면 점을 찍어가면서 점 연산자를 사용해 가면서 어떤 이름에 대한 소속 관계를 명시해 가면서 각각의 이름을 사용을 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지금 스코프 개념이 적용돼 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파이썬 수업에서 예를 들면 time.sleep이라든가 random.whenDate라든가 점을 찍어가면서 우리가 그 당시에 full name이라고 소개를 했었잖아요. 자바 동네에서도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이 필요하다면 소속 관계를 명시해 가면서 java.util.scanner라든가 아니면 system.out이라든가 같이 어떤 이름에 대한 소속 관계를 명시해서 적는 게 가능하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스코프 개념이 적용돼 있다라는 건 같은 소속 뭔가에 대한 이름을 적을 때는 굳이 여러분이 점 연산자를 찍어가면서 명시하지 않아도 될 수 있다는 얘기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 모듈의 이름 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이름 쓰고 싶을 때는 우리는 굳이 점을 찍을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그 이름 적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파이썬 같은 경우는 약간 특이한 느낌으로 빌트인 모듈이라는 게 준비되어 있고 인트라든가 프린트라든가는 빌트인 모듈의 이름 사전에 등재되어 있었잖아요. 그런 그 모듈의 이름 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이름 쓰고 싶을 때는 우리가 굳이 불필요하다면 점 수식을 직접 적어서 소속 관계를 명시를 해서 적을 필요가 없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바 동네에도 지금 java.lang 소속 이름들이 딱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굳이 소속 관계 명시하지 않아도 적을 수 있도록 데이터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아무튼 이 점 연산자 자체는 자바 동네에서는 약간 중의적으로 쓰이고 있어요. 두 가지 의미를 띠고 있습니다. 그렇긴 한데 조금 뒤에 두 가지 용례를 다시 한번 정리 슬라이드로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아무튼 그렇고 소속 관계는 대충 이 정도면 끝이 날 것 같아요. 우리가 코드를 어떻게 적어놨냐에 따라서 온전히 그것만 가지고 결정되는 이름들 사이의 관계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쉽게 설명한다면 어떤 중괄호 안에, 클래스 정의 중괄호 안에 새로운 이름에 대한 선언 내지 정의를 적어놨다라면 그 클래스 소속이 된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패키지랑 관련한 거는 지난 시간에 마지막쯤에 간략하게 구경만 하고 우리가 넘어왔어요. 아무튼 이 패키지에 대해서 정리하면 자바 동네에서 이 패키지라는 건 폴더 구조로 구성됩니다. 그 src 폴더를 깠을 때 방금 전에 막 예시1, 예시2 폴더 있었잖아요.
여러분이 진짜로 src 폴더를 탐색기 같은 걸로 열어보시면 폴더들 파일들이 각각 차곡차곡 각자 위치에 담겨 있는 걸 구경을 해보실 수 있고 그 각각의 폴더 이름이 곧 패키지 이름이 된다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요거는 굳이 막 예시 같은 거 구경할 필요 없이 여러분이 진짜로 이클립스 해서 프로젝트 하나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열심히 우클릭해가면서 뉴하고 패키지 해가면서 어떤 쌀가마니 안에 다른 쌀가마니 들어가게 하고 등등으로 꾸며볼 수 있을 것이고 그런 쌀가마니들 안에 한 군데 우클릭하고 뉴 한 다음에 클래스를 해서 걔네들 패키지 소속 새로운 클래스 이름을 도입한다든가 하는 게 가능하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새로운 .java 파일을 그 src 폴더 안 어느 폴더에 저장해 두는지에 따라 그 파일에서 지금 새로 도입하려고 하는 클래스 이름이 어떤 패키지 소속이 될지가 결정된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 .java 파일, 자바 동네에서는 여러분이 새로운 데이터 이름, 변수 이름이라든가 필드 이름, 그 다음에 메서드 이름 같은 걸 도입할 때는 기본적으로 어떤 클래스 정의 중괄호 안에 적어야 됩니다. 그 어떤 클래스 소속도 아닌 메서드 이름, 필드 이름은 자바에서 허용하지 않아요. 요건 약간 C랑 차이점입니다. C 동네에서 메인 함수 정의 아무데나 그냥 맨 땅에 적을 수 있었잖아요. 자바에선 그게 허용이 안 된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java 파일에서 맨 땅에서 새로 우리가 추가로 도입할 수 있는 이름은 클래스 이름밖에 없다라고 지금은 일단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를 들면 패키지 소속 필드라든가 패키지 소속 메서드 같은 것들은 기본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괜찮아요? .java 파일이 어디 들어있냐에 따라 그 .java 파일 안에는 분명히 클래스 정의가 하나 들어있을 거란 말이에요. 커다란 거 하나가. 그 친구의 소속이 결정된다 봐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기회 중괄호 안에 또 클래스 정의 있다면 그건 어차피 그 겉면 커다란 클래스 이름 소속이 되는 거니까 자연스럽게 패키지 소속들도 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지지난주까지는 요 패키징과 뭔가 하는 걸 거의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사실 스트링이라든가 스캐너라든가 그런 친구들, 랜덤이라든가 그런 친구들 다 패키지, 소속되어 있는 패키지가 달랐는데 우리는 그냥 컨트롤 스페이스하고 적당히 엔터 쳐가면서 자동 완성 당해가면서 우리의 .java 파일 맨 꼭대기에 임포트 문을 직접 자동 완성 당해가면서 스캐너라는 이름, 랜덤이라는 이름 등등을 편하게 써왔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패키지 소속 클래스 이름을 풀 네임 명시하지 않고 점점 찍지 않고 편하게 적기 위해 임포트 문이라는 친구가 자바 동네에 마련돼 있다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아마도 우리가 이클립스를 쓰고 있는 한 직접 적을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항상 여러분 컨트롤 스페이스로 자동 완성 당하는 걸 생활화 하신다면 그 스캐너라는 이름을 내가 그냥 점 찍지 않고 바로 쓸 수 있게끔 적절한 임포트 문을 이클립스가 우리의 .java 파일 꼭대기에 차곡차곡 쌓아줄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뭐 그렇기는 한데 아무튼 요 소속 관계상으로 동일한 패키지 소속이냐 그렇지 않냐에 따라서 우리는 필요하다라면 풀 네임을 적거나 임포트 문을 적어야 할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스코프 개념의 어떤 의미에서는 본질이잖아요. 그죠? 다른 모듈 거 쓰고 싶다. 타임 모듈 거 쓰고 싶다. 타임 점 슬립 하듯이 요 동네에서도 패키지 스케일에 대해서 비슷한 관점으로 소속 관계가 비슷한 관점으로 요 스코프랑 관련한 얘기가 적용돼 있다 봐주시면 됩니다. 패키지는 딱 그 정도까지예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 봐주시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약간 특이한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까지 작성했던 그 다음에 직접 구경해 봤었던 예시 코드들 보면 src 폴더를 열었을 때 괄호 열고 디폴트 패키지 괄호 닫고라고 돼 있는 쌀가마니가 항상 하나 있었습니다. 패키지가 하나 존재했었어요. 그 다음에 걔는 괄호를 쳐둔 걸 봐서는 지금 디폴트 패키지라는 거는 정식 명칭, 패키지 이름 그 자체라기보다는 일종의 추상적인 설명에 해당하는 친구다라고 여러분이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확인해 봤더니 볼게요. 지금 요 6주차 예시 두 번째 자바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패키지가 3개가 들어있는 것처럼 우리한테 보여줬어요. 디폴트 패키지랑 예시1, 예시2 패키지. 그 다음에 src 폴더를 실제로 우클릭해갖고 구경해 봤더니 이런 느낌으로 그 디폴트 패키지에 소속돼 있다라고 우리한테 보여주는 .java 파일들은
src 폴더에 그냥 대놓고 직속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시1 이거를 지금 이름이 똑같으니까 저만 구분해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1 정도로 고쳐갖고 보여드리면, 그래서 예시1 폴더에는 지금 이클립스에서 예시1 소속이다라고 말하는 그 .자바 파일이, 그 다음에 예시2 폴더에는 역시나 예시2 패키지 소속입니다라고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그 .자바 파일이 고스란히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폴트 패키지에 대한 얘기를 추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src 폴더에 바로 저장되어 있는, 다른 폴더에는 들어가 있지 않고 src 폴더에만 직속으로 저장되어 있는 .자바 파일들은 이클립스도 그렇고 자바 동네에서 디폴트 패키지 소속이다라고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확실한 건 지금 현재 프로그램 .자바는 예시1 폴더에도 들어있지 않고 예시2 폴더에도 들어있지 않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이라는 클래스 이름은 예시1 소속도, 예시2 소속도, 심지어 자바 소속도, java.util 소속도 전부 다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어떤 패키지 소속도 아닌 셈 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패키지 이름 임포트 문으로 자동 완성 당한다든가 하는데, 아무튼 간에 우리가 점을 찍어서 어느 패키지 소속 이름을 쓸 거냐를 여러분이 명시를 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패키지 이름이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 import java.util.scanner 세미콜론 친다라는 건, 내가 지금 대문자 S로 시작하는 스캐너라는 7글자를 이 안에서 치면, 이 .java 파일 안에서 적어두면 네가 알아서 자바 소속, util 소속 스캐너를 쓴 셈 쳐줘라고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매우 당연스럽게도 그 패키지의 이름이 필요해요. 그게 예시일 수도 있고 util일 수도 있고 랭일 수도 있고, 아무튼 이름이 필요합니다. 폴더명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디폴트 패키지는 지금 src 폴더에 직속으로 들어가 있는 친구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괜찮아요? 우리가 지금 그 디폴트 패키지 안에 있는 프로그램을 그냥 쓰고 싶어라고 임포트 문을 적고 싶은데, 문제는 그 디폴트 패키지라는 뭔가를 우리가 키보드를 쳐서 표현하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왜냐? 걔는 지금 폴더명이 없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제한이 하나가 걸립니다. 디폴트 패키지 소속 이름은 다른 패키지에서는 소속 관계를 명시해 가지고 그 이름을 적는 게 불가능해요. 자, 일단 예시1 패키지는 디폴트 패키지가 절대로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예시형 패키지는 예시형 패키지잖아요. 거기 안에 있는, 거기 소속 클래스 정의 안에 메서드 정의 안에서 우리가 막 수식을 적는다든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디폴트 패키지 소속 뭔가 이름을 쓰고 싶다라고 마음을 먹는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임포트 문을 이클립스한테 자동 완성으로 적어달라고 할 수도 없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소속 관계를 명시하기 위해서 점 수식을 열심히 때려서 풀네임을 적는 것도 막혀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불능입니다, 얘는. 그래서 임포트문 다시 한번 보면, 이전에 적혀 있었던 임포트문 여러분 구경해 보시면 대충 느낌이 올 거예요. 스캐너라든가 그런 친구들 보시면, 어디 봅시다. 어디쯤에 있을까요?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임포트문 적을 때도 자동 완성 당하긴 했지만, 여기도 지금 점을 찍어놨단 말이에요. 점을 찍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 말은 점 왼쪽에 패키지 이름을 적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디폴트 패키지라는 뭔가는 그 이름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임포트 문을 적을 수가 없고 풀네임을 찍을 수 없는 거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디폴트 패키지라면 얼마든지 쓸 수 있어요, 그 이름을. 예를 들면 지금 6주차 두 번째 예시 같은 경우는 예시.자바가 있고 프로그램.자바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지금 우리가 예시라는 이름을 적고 뭔가 작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예시는 디폴트 패키지, 동일한 패키지에서 지금 새로 도입한 이름, 클래스 이름을 쓴 셈 쳐줄 수 있어요. 얘는 스코프 관점에서 동일한 클래스이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이름을 적을 필요가 없어서 가능한 겁니다. 근데 예시1 소속, 예시2 소속 .java 파일 안에서는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디폴트 패키지 소속 예시라는 이름을 유효하게 적을 수가 없게 돼 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어떤 의미에선 장점이고 어떤 의미에선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마도 보통 인터넷에서는 저 디폴트 패키지가 뭔가 쓰지 말라라고 적혀 있는 편일 겁니다. 그렇긴 한데
우리는 지금 실제 자바 프로그램을 하나하나 만들고 있는 입장이니까 우리가 직접 메인이라는 메서드에 대한 메서드 정의를 적고 있으니까 우리는 써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내가 디폴트 패키지 소속 새로운 클래스 막 멋들어진 걸 만들어놨다 하더라도 다른 패키지 소속 코드 치고 있는 다른 프로그래머들은 절대로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걸 가져다가 쓸 수가 없게 된다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바 프로그램은 클래스들의 조합으로 구성되는데 디폴트 패키지 소속 클래스들은 다른 사람들은 그거를 수입을 한다든가 끌어가지고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로지 나만 쓸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디폴트 패키지에 대한 설명까지 끝나고 그 정도까지 하면 일단 패키지는 끝이 납니다. 아무튼 패키지 얘기가 튀어나오면 소속관계랑 관련한 단어들이 튀어나오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튼 어떤 패키지 소속 뭔가를 논의할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선에서는 기본적으로 패키지 소속 다른 패키지가 있을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예시 1 폴더 열어봤더니 예시 2 폴더가 그 안에 또 들어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자유입니다. 아무튼 그 안에는 보통은 .자바 파일이 들어있을 거예요. 그 말은 어떤 패키지 소속 뭔가를 논의할 땐 기본적으로 클래스 이름이 나온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바 파일이 어떤 폴더에 담겨 있냐에 따라 그 새로운 클래스 이름이 어떤 패키지 소속이 되냐가 결정됩니다. 그리고 그 클래스 정의 중괄호 안에 필드 선언 적고 메서드 정의 적고 그건 이제 그 다음 얘기로 넘어간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 클래스 이름의 소속이 그 .자바 파일 어디다가 저장해 놓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클래스 정의 첫 줄에다가 그 지난주에 살짝 등장한 제한과 관련한 스페시파이어를 붙여두는 게 가능해요. 예를 들면 퍼블릭 클래스 어쩌고 할 수도 있고 그냥 클래스 어쩌고 할 수 있고 프라이빗 클래스 어쩌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현재 존재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온 김에 요것들에 대해서 이어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제한과 관련한 스페시파이어들입니다. 일단 우리는 두 가지를 추가로 구경해 봤어요. 그래서 새로운 이름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붙이는 걸 포함해서 세 가지 선택지들 중에 하나를 고를 수 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퍼블릭을 붙이는 거, 아무것도 안 붙이는 거, 프라이빗 붙이는 거 순서로 뭔가 그 제한의 강도가 퍼블릭이 가장 약하고 프라이빗이 가장 강하다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약하면 퍼블릭을 붙여두면 그 새로운 이름, 현재는 클래스 이름이죠. 새로운 클래스 이름을 소속 관계랑 무관하게 유효하게 적을 수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그 디폴트 패키징과 뭔가 그거를 제외하면 얼마든지 다른 패키지 소속 친구가 java.util 소속 퍼블릭 클래스 이름 스캐너를 유효하게 적을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우리가 이제까지 적어봤던 시스템이라든가 스캐너라든가 랜덤이라든가 그런 다른 패키지 소속 클래스 이름들은 전부 다 기본적으로 퍼블릭 클래스 이름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클래스 정의 첫 줄 적는 프로그래머 분들이 우리도 쓸 수 있게끔 퍼블릭을 굳이 붙여놨다 봐주시면 돼요. 여러분도 얼마든지 내가 지금 새로운 .자바 파일 만들 때 새로 도입하려는 클래스 이름 그 클래스 정의 첫 줄 왼쪽에 퍼블릭을 붙여둘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다른 클래스에서 그 이름을 쓸 수 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건 살짝 보면 뭐 지금 적당한 예시 지난주에 만들어 놓은 거 있으니까 걔를 유용해서 쓴다면 자 지금 보시면 이 친구는 퍼블릭 클래스 예시라고 적혀 있잖아요. 이 퍼블릭을 여러분이 지워버리는 게 가능합니다. 만약 그렇게 간다면 지금 .자바 파일에도 지금 파란색으로 세모를 붙여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요 예시.java, 예시1 패키지 소속 예시.java로 도입하는 새로운 이름은 현재 퍼블릭 이름이 아니다라고 우리한테 굳이 지금 얘기를 한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퍼블릭을 붙이지 않고 그냥 클래스 정의 첫 줄을 적어 놓았을 때는 그 방금 살짝 나왔던 패키지랑 관련한 제한사항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 이름, 지금 같은 경우는 예시죠. 예시라는 이름과 동일한 패키지 소속 걔는 지금 예시1이라는 패키지 소속이란 말이에요. 그 동일한 예시1 소속 뭔가의 내용을 적을 때만 이 이름, 새로 도입하는 클래스 이름 예시를 유효하게 적을 수 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건 저만 보여드릴게요. 디폴트 패키지 안에 또 지금 예시.java가 있잖아요. 이 친구도 여러분이 원한다면은
퍼블릭을 빼버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얼마든지 동일한 패키지 소속 프로그램 클래스 정의 안에서 그 이름 예시라는 이름을 유효하게 적을 수 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파란색 세모가 붙여있는 그런 아이콘으로 우리한테 보여주는 이름이라 하더라도 여러분은 얼마든지 쓰실 수 있어요. 왜냐? 쟤는 디폴트 패키지긴 하지만 나도 동일한 패키지 소속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의 나는 프로그램.main이에요. 자, 반면 지금 예시1 소속 예시라는 이름이 또 있잖아요. 그 예시1이라는 패키지 이름은 우리가 언제든지 적을 수 있어요. 그렇긴 한데 거기다 점 찍고 예시라고 적으면 나는 지금 풀네임을 읊은 거긴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느낌으로 저한테 오류 메시지를 뱉고 우리 이클립스가 지금 너는 디폴트 패키지 소속이기 때문에 예시1 소속 예시라는 클래스 이름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없다. 제한돼 있어서 그 형식 이름을 적는 것 자체가 막혀 있다라고 우리한테 설명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원래 적혀 있던 대로 요 예시점 잡아 여기에 다시 퍼블릭을 붙여둔다면 그때는 요 예시라는 이름은 그냥 녹색 C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만약에 이랬다라면 이때는 우리가 얼마든지 다른 패키지 소속 이름이었다 하더라도 그 친구의 퍼블릭이 붙어 있다면 내 소속에 전혀 무관하게 그 친구의 이름을 적법하게 우리가 적을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적어두면 딱 이런 느낌입니다. 동일한 패키지 안에서만 유효하게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프라이빗이라는 친구, 이 친구는 이클립스가 마우스 포인터 갖다 댔을 때 빨강색으로 네모로 표현을 해줬었어요. 아무것도 안 붙였을 때는 파란색 세모, 그 다음에 퍼블릭을 붙여뒀을 때는 녹색 동그라미를 구경할 수 있었습니다. 프라이빗을 붙이는 경우 얘는 한 단계 더 좁은 거예요. 그 이름을 유효하게 쓸 수 있는 범주가. 그래서 패키지가 동일한 패키지가 아니라 동일한 클래스 소속 뭔가의 내용을 적을 때만 그 이름을 유효하게 적을 수 있도록 막혀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래서 예시 다시 돌려놓고 보시면 그 프로그램.자바랑 예시.자바 지금 디폴트 패키지 안에 같은 패키지 안에 들어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요 예시 y 한 다음에 new 해서 인스턴스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y 한 다음에 점 찍으면 이름들을 쓸 수 있는데 지금 보시면 녹색 동그라미들은 잘 보여요. 얘네들은 퍼블릭 이름들이기 때문에 내가 동일한 패키지 소속이든 그렇지 않든 항상 잘 볼 수 있습니다. 반면 파란색 세모는 지금은 잘 보여요. 지금 같은 경우는 저 동일한 디폴트 패키지 소속 친구기 때문에 잘 보인다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여기서 지금 점 찍었을 때 프로그램.자바 안에서 점을 찍었을 때는 빨간색 네모는 전혀 튀어나오지 않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빨간색 네모는 현재 여긴 지금 퍼블릭 넘버, 프라이빗 넘버, 그냥 넘버 세 가지가 있는데 요 동일한 클래스 예시 정의 중괄호 안에서는 얼마든지 여러분이 빨간색 네모도 구경을 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프라이빗 넘버라는 저 필드 이름을 얼마든지 유효하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중괄호 바깥에서는 그 어디에서도 이 중괄호 바깥에서는 그 어디에서도 저 프라이빗 이름을 유효하게 쓸 수 없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딱 프라이빗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 세 가지를 살짝 지금 이클립스가 굳이 서로 다른 아이콘으로 보여주고 있다 정도까지만 납득을 하고 넘어가셔도 일단은 첫 번째로는 괜찮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다음 주에 시험 볼 예정이니까 저게 지금 그 이름을 어디까지 잘 보이도록 어디서부터는 안 보이도록 제한을 걸 것이냐 할 때 그게 패키지 스케일이냐 아니면 클래스 스케일이냐 클래스 정의 중괄호 스케일이냐 로 지금 두 가지 선택지가 나뉘어 있다라고 다시금 추가해서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한 가지 더 있죠. 지금 아이콘 보여줄 때 꽉 찬 동그라미, 꽉 찬 네모, 꽉 찬 세모 보여줄 때랑 텅텅 비어있는 동그라미, 세모, 네모 이런 식으로 두 가지 아이콘으로 각각 나눠서 보여주는 건 꽉 차 있는 거는 코드의 이름, 메서드 이름이고 텅텅 비어있는 건 데이터 이름, 필드 이름이다라고 그것도 역시나 지금 여러분이 구분해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뭐 이거는 우리 작년부터 꾸준히 얘기해 오던 거니까 납득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사실은 한 가지가 더 있던 것 같긴 한데 노란색이 있었던 것 같긴 한데 그 친구는 일단은 못 본 척 합시다. 후반부에 다시 구경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프로그램.java 어딘가에든 다 있잖아요. 그 프로그램.java 더블 클릭하면 보일 프로그램이라는 클래스에 대한 클래스 정의 첫 줄에도 여러분이 원한다면 프라이빗을 붙이는 게 가능은 합니다. 근데 붙이면 바로 오류가 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 새로 도입하려는 클래스 이름 프로그램은 이 클래스 정의 중괄호 안에서만 볼 수 있는 이름이다라고 지정하는 셈이거든요. 근데 클래스 정의 중괄호 바깥에서 그 클래스 이름을 적을 수가 있어야 걔 형식 새로운 인스턴스를 만들든 아니면 걔에 소속돼 있는 다른 이름들을 사용하든 등등을 할 수 있는데, 내가 지금 새로운 형식 뭐 이런 거 짠뜩 들어있는 하나의 세트인 친구예요. 데이터랑 코드랑 조합해가지고 쓸 겁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근데 님들은 아무도 그 이름을 쓸 수가 없어요라고 프라이빗으로 막는 셈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즉시 빨간 줄을 지금 긋고 있다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이름 프로그램 자체가 다른 클래스 소속인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디폴트 패키지 소속이죠. 그렇기 때문에 즉시 오류가 난다고 여러분이 생각을 해주시면 이 프라이빗과 관련한 표현을 조금 더 정밀하게 납득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프로그램.java 가서 프로그램 새로운 클래스 이름에 대한 클래스 정의 첫 줄에다가 아마 대부분은 한번 봅시다. 우리가 항상 자동 완성 당해왔는데 그 친구가 항상 여기 퍼블릭이 적혀 있던 거예요. 그래서 소속 관계랑 무관하게 어디서든 얘를 볼 수가 있었나 봅니다. 근데 이 퍼블릭을 지우고 프라이빗으로 바꾸면 이제 이 프로그램 중괄호 안에서만 프로그램이라는 7글자를 유효하게 적을 수 있는 거예요. 바깥에선 절대로 안 보이는 겁니다. 이런 클래스가 존재한다라는 사실조차 눈치를 못 채는 거예요. 그러면 굳이 이 중괄호 안에 내용물을 적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프라이빗은 딱 그런 느낌이다 라고 여겨주시면 좋겠고, 자, 그래서 제한과 관련한 스페시파이어 2가지가 추가돼서 우리한테는 선택지가 3개가 생긴 거예요. 아무것도 안 붙이기, 하나 붙이기 2가지 케이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좀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본 스페시파이어들은 전부 다 우리가 지금 언급하기로는 전부 다 이름을 유효하게 적을 수 있냐 그렇지 않냐, 오르 메시지 기준으로 본다면 그 이름이 어디까지 보이도록 막아둘 것이냐를 지정한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괜찮아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름과 관련한 얘기예요. 그래서 그 이름에 대한 자리, 예를 들면 그게 int 형식 필드 이름이다. 그럼 프리미티브 형식이니까 메모리 어딘가에 그 이름에 대한 4바이트가 존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그 이름에 대한 4바이트를 누구나 쓸 수 있냐, 패키지 안에서만 쓸 수 있냐, 아니면 이 중괄호 안에서만 쓸 수 있냐 같은 식으로 자리에 대한 사용 권한을 제한을 거는 건 전혀 아닙니다. 오로지 그 필드 이름을 유효하게 적을 수 있냐 또는 그렇지 않냐만 막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리 우리가 프라이빗을 붙여서 필드 선언, 메서드 정의를 적어놨다 하더라도 필드 선언을 적어놨다 하더라도 다른 인스턴스의 값을 읽는 거를 막는다라든가 하지는 않아요. 아무리 프라이빗이 적혀있다 하더라도 동일한 클래스 소속이라면 그거를 그 this로 우리가 특정할 수 있는 내 인스턴스 안에 있는 필드 이름, 안에 있는 필드 자리, 다른 인스턴스 필드 자리 전부 다 우리가 써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인스턴스에 어떤 값이든 있거나 심지어 담을 수도 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프라이빗으로 적어놨다 하더라도 동일한 클래스 정의 중괄호 안에서는 얼마든지 그 짓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 프라이빗 자체가 그 중괄호 안에서만 보인다고 지금 중괄호 안에 적혀 있다면 가능한 거니까요. 그게 내 인스턴스냐 남의 소유인 인스턴스냐 같은 것들은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달리 말하면 이 프라이빗은 여러분의 직관과 다르게 뭔가 개인적인 그런 퍼스널한 뉘앙스라든가 인스턴스들마다 막 보호되고 막 관리받고 남의 거를 못 보고 막 그런 느낌이 뭐 시큐리티라든가와는 전혀 상관없는 스페시파이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 좀 더 간단히 말씀드리면 요
저 이름을 내가 유효하게 적을 수 있냐 없냐는 지금 봤을 때 전부 다 소속 관계에 입각해서 조건이 마련돼 있단 말이에요. 동일한 패키지 소속이면 가능하다. 동일한 클래스 소속이면 가능하다와 같이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속 관계만 봐도 우리가 저 이름을 적을 수 있냐 없냐가 판단이 서야 돼요. 그래서 그런 이름을 적을 수 있냐 없냐 여부 또한 전부 다 컴파일 타임에 결정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클립스도 우리가 적법하지 않게 안 보일 법한 이름을 적었을 때 우리한테 오류 메시지를 즉시 빨간 줄 그어가지고 보여줄 수 있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컴파일 타임에 결정돼 있지 않은 것들, 지금 인스턴스가 몇 개 있냐, 이 인스턴스의 소유권이 나한테 있냐 저 사람한테 있냐 등등은 절대로 프라이빗이라든가 그런 걸 논의할 때는 고려할 수 없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살짝 미리 선을 그어두세요. 이 제한과 관련한 얘기들은 전부 다 이름과 관련한 소속 관계랑 관련한 조건들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지금은 안 중요하긴 해요. 마지막으로 그 오버로드 얘기 지지난 시간에 구경해 본 적 있잖아요. 지지난 시간이라기보다는 지난주 시작할 때긴 했는데 미뤄가지고 아무튼 그 오버로드 개념 이거를 지금 인트 덧셈 버전을 골라줄 거냐 더블 덧셈 버전 골라줄 거냐 하는 그 얘기입니다. 그때도 우리의 자바 컴파일러가 여러 버전들 중에 이 메소드 호출식에 대해서 적용하기에 가장 적합한 거 하나를 골라준다라고 했잖아요. 그때도 우리의 자바 컴파일러는 지금 이 시점에 메소드 호출식이 여기 적혀 있기는 한데 여러 버전들 중에 어떤 거는 프라이빗일 수 있고 어떤 거는 아무것도 안 붙어 있을 수 있고 어떤 거는 퍼블릭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럴 때도 이 친구는 유능하게도 지금 시점에 보이는 애들 중에서만 제한이 걸려 있지 않은 내가 얼마든지 메소드 호출식을 메소드 이름 적어가면서 유효하게 적을 수 있는 버전들 중에서만 가장 그럴싸한 거 하나를 골라주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미리 여러 버전을 챙겨서 준비해 두는 그런 메소드 정의들로 나의 클래스 정의를 채워서 적어두는 입장에서는 이제 나랑 동일한 패키지 안에서는 여기까지 포함해서 쓸 수 있게 더 선택지를 늘려준다라든가 아니면 내 중괄호 안에서만 가장 강렬하지만 위험한 버전을 필요하다면 골라서 쓸 수 있게 프라이빗으로 메소드 정의를 막아둔다거나 같이 그런 오버로드에 대한 디덕션 양상, 선택 양상을 능동적으로 시야에 따라서 소속 관계에 따라서 조절할 수도 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자바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동네에는 오버로드랑 관련한 디덕션에서 이런 퍼블릭 프라이빗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동네도 많아요. 아무튼 그래서 더 위험한 버전, 밖에서 함부로 호출하면 안 되는 버전을 더 가까운 곳에서만 같은 패키지 안이라든가 같은 클래스 정의 중괄호 안에서만 유효하게 선택받아가지고 쓸 수 있게끔 미리 막아두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른 패키지에서는 가장 안전한 퍼블릭 버전만 선택될 수 있게 그렇게 막아두는 거예요. 대충 그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이 제한과 관련한 중요한 얘기는 끝이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올게요. 그래서 여러분 클래스 정의 첫 줄 적을 때도 그 클래스 이름을 새로운 클래스 이름을 퍼블릭 이름으로 놔둘 수 있고 그렇지 않고 동일한 패키지 안에서만 볼 수 있는 그냥 이름으로 놔두는 게 가능하다 보시면 돼요. 아마도 그 새로운 클래스 이름을 프라이빗 이름으로 두는 건 보통은 즉시 빨간 줄을 그어줄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 우리가 얘기했다 봐주시면 좋겠고 자 그런 느낌의 클래스 정의를 적어서 새로운 클래스를 도입할 수 있고 여러분이 그 클래스 정의 중괄호 안에 필드 선언 내지 메서드 정의를 적어둘 수 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은 우리가 해본 적은 없지만 클래스 정의 안에 클래스 정의 적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이건 후반부에 다시 구경해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우리 패키지 얘기가 나왔는데 패키지는 애초에 완전 파일보다 더 상위 개념인 거잖아요. 폴더의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클래스 정의 안에 뭐 패키지 정의를 적는다? 그딴 거는 애초에 성립이 안 된다라고 지금 자바 동네에서는 그렇다라 봐주시면 돼요. 아예 별개의 얘기입니다. 우리가 클래스를 논한다라는 건 점 자바 파일 논한다라고 일단 지금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그 점 자바 파일이 어떤 폴더에 저장돼 있냐가 새로운 클래스 이름이 어떤 패키지 소속이 되냐로 결정된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에는 확실히 전후 관계가 물리적으로 형성돼 있다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클래스 정의 중괄호 안에 따라서 그 클래스 이름에 소속되는 다른 이름을 우리가 도입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얼마든지 여러분 필드 이름, 메서드 이름, 또 다른 클래스 이름을
소속을 시키는 게 가능하다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그런 식으로 우리가 선언 내지 정의를 적어서 도입하는 필드 이름, 메서드 이름은 그 클래스 소속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필요한 경우 방금 전에 나왔던 그 제한과 관련한 스페시파이어를 각각의 이름들에 대해 개별적으로 적는 게 가능해요. 이 필드는 퍼블릭으로 놔둘 거야. 저 필드는 프라이빗으로 막아놔야지와 같이 독립적으로 그 스페시파이어를 적거나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 메서드들에 대해서도 다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또 하나의 선택지 중에 하나가 final이라는 스페시파이어를 구경해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이 필요한 경우 필드 선언 적을 때 final 스페시파이어를 붙여두는 게 가능합니다. 얘를 붙이면 여러분 그 지난 시간에 지난 학기에 C 수업에서 const라는 스페시파이어 본 적 있잖아요. 일단은 지금 시점에는 걔랑 거의 비슷하다 정도로 느껴두시고 넘어가셔도 크게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조금만 더 구현을 한다면, 자 그렇게 파이널을 붙여둔다면 나중에 그 필드 자리에 담겨 있는 값을 변경할 수 없도록 막는 셈이 됩니다. 그래서 필드 자리에 담겨 있는 값이라 하면 우리 그 자바 동네의 형식, 프리미티브 형식과 레퍼런스 형식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프리미티브 형식, 예를 들어 인트 형식이다. 그 인트 값을 담기 위한 4바이트가 그 필드 자리 그 자체가 되는 거예요. 그 필드의 이름을 위한 자리 4바이트가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인트 값 3은 정확히 그 4바이트 자리에 담아요. 그리고 파이널을 걷다 붙여놓는다. 그 4바이트 인트 값을 변경할 수 없게 막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걔는 진짜로 컨스트 붙인 것과 비슷한 효과가 나요. 반면 걔가 레퍼런스 형식인 경우에는 레퍼런스 형식이라도 4바이트긴 한데 아무튼 간에 그 레퍼런스 형식 같은 경우는 파이썬에서 id 값 다루는 거랑 비슷한 느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레퍼런스 형식 필드 자리에는 메모리상에 몇 번지에 지금 인스턴스가 있다. 우리가 쓰려는 인스턴스가 있다라는 그 위치만 그걸 레퍼런스라고 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것만 담는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레퍼런스 형식 필드 선언에다가 파이널을 붙이면 저 인스턴스 쓸 거야 라고 우리가 미리 세팅해 놨던 그 4바이트만큼을 변경할 수 없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원한다면 걷다가 점 찍고 걔 인스턴스 안에 들어있는 다른 뭔가를 고치고 자시고 하는 건 그건 전부 다 막혀있지 않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요 필드 자리에 담겨있는 값을 변경할 수 없다라는 건 그런 식으로 선을 그어놨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변경할 수 없다는 거지 여전히 그 object 얘기할 때 튀어나왔던 맨 처음에 저 칸에다가 저 object에다가 무슨 값을 담아놓고 start 할 거냐를 의미하는 initialize는 여전히 가능하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리 final을 붙여놨다 하더라도 맨 처음에 저 int 형식 final 필드 자리 4바이트에다가 3을 담아놓고 스타트 할 거냐 5 담아놓고 스타트 할 거냐는 여전히 여러분이 고를 수 있다 봐주시면 돼요. 다만 한 번 이니셜라이즈 했다라면 그 4바이트에 담겨있는 값은 나중에 고쳐 적는 게 불가능한 겁니다. 이클립스가 꺼지라고 얘기해 준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소속 관계랑 무관하게 그냥 그 이름 자체에 제약을 거는 겁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새로운 필드에 대한 필드 선언 내지 메서드 정의 첫 줄에다가 static이라는 스페시파이어를 붙여두거나 그렇지 않을 수가 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다음 후반부 이후에 여러분을 아마도 고통받게 할 엄청 중요한 친구니까 요 다음 슬라이드부터 요걸 조금 정리를 해보면 대충 오늘 내용이 끝이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1시간 됐겠지? 그래요. 38분입니다. 주간 쉬는 시간 그러면 특별히 없이 바로 진행하고 빠르게 끝을 맺어 볼게요. 그래서 요 스태틱과 관련한 얘기하면은 대충 우리가 지금 당장 적을 수 있는 것들 나열이 끝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필드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여러분이 필드 선언을 적을 때 그 선언에다가 왼쪽에 스태틱을 붙일 수도 있고 안 붙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일단 안 붙인 거에 대한 설명을 먼저 진행을 했어요. 그런 일반적인 선언에 스태틱을 붙이지 않은 필드를 위한 공간은 그 클래스 형식 인스턴스에 각각 포함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포함 관계라는 얘기를 딱 여기서만 우리가 집중적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기는 한데 얘는 오히려 우리한테 가장 익숙한 친구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 C 시절에 봤었던 그 구조체 정의 멤버 변수 얘기를 떠올리신다면 적당할 것 같아요. 당시에 제목이 업셋이라는 제목으로 스타트했었죠. 그래서 예를 들면 능력치 구조체 한 칸에는
힘 능력치, 민첩 능력치, 체력 능력치 각각을 담을 수 있는 4바이트만큼의 공간이 잡혀 있다. 그래서 뭐 사이즈 옵을 때린다든가 하면 뭐 12바이트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다. 그렇게 제가 소개를 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아무튼 자바 동네에서도 필드 선언을 적고 걷다 스태틱을 붙이지 않는다라면 C 시절에 구조체 하던 시절의 이야기랑 비슷한 느낌으로 흘러간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클래스 형식 인스턴스를 우리가 뉴 수식 계산할 때만 하나씩 뿅뿅 생긴다 그랬잖아요. 그런 인스턴스들 각각을 확대해서 보면 non-static field 뭐뭐를 위한 자리, 그게 int 형식이었다라면 4바이트만큼이 모든 인스턴스에 각각 한 군데씩 동등하게 포함되어 있다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게 예를 들면 이름이 넘버다. non-static field 이름 넘버가 지금 선언이 적혀 있다라면 그 넘버 자리가 각각의 인스턴스마다 마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아무튼 우리 수업에선 이런 static 붙이지 않은 field 내지 메서드를 non-static field, non-static method라고 부르려고 하고 있어요. 뭐 이게 정식 명칭은 아닌데 보통은 자바 쓰는 사람들은 이런 느낌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 말은 우리가 그냥 넘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의 어떤 인스턴스의 넘버 자리를 쓸 거냐까지 우리가 명시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non-static field 이름을 유효하게 적으려면 반드시 점 수식을 적어서 어떤 인스턴스에 포함된 자리를 쓸 거냐. 그게 int field 이름이었다. 어떤 인스턴스에 포함된 4바이트만큼을 사용할 것이냐를 여러분이 항상 지정해야 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여긴 이제 스코프 관점에서 여러분이 생략할 수 있다면 생략이 가능합니다. 동일한 클래스 소속 non-static 이름에 대한 내용을 적을 때는 생략하는 게 가능해요. 이 경우에는 우리가 직접 적지 않는 대신에 this 점을 적어 놓은 셈 쳐준다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인스턴스의 넘버 자리를 쓴 셈 쳐준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지지난주 수업 자료에서 아마 제가 적당히 그 있잖아요. 가방이랑 아이템이랑 이렇게 해서 같이 짤막하게 구경해 본 예시가 있으니까 그걸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좀 더 납득이 쉬울 겁니다. 아무튼 이 친구는 그나마 우리가 가장 처음으로 접해봤던 친구들이고 뭐 그럭저럭 납득하는 게 어렵지는 않았을 거예요. 자, 일단 그렇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필드 선언에 static specifier를 붙여놨다라면 그 static 붙여놓은 필드를 위한 공간 int였다면 4바이트는 포함 관계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 말은 인스턴스들마다 static 필드 자리가 각각 마련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그런 인스턴스들과는 별개의 위치에 4바이트만큼이 정의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거는 단 하나만 존재한다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인스턴스들마다 하나씩이 아니면 나중에 그냥 우리가 넘버라고 얘기하면 메모리 위에 별도로 고정돼서 마련되어 있는 4바이트를 쓴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여전히 스태틱을 붙이든 붙이지 않든 그 필드 선언을 그 클래스 정의 중괄 안에 적어놓은 이상 스태틱 필드 이름은 여전히 그 클래스 소속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스코프 관점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점 수식을 적어서 내가 지금 누구 소속 넘버를 쓰는 거냐. 예를 들면 시스템 소속 OUT를 쓸 거다와 같은 느낌으로 소속 관계를 명시를 해가면서 그 필드 이름을 적어야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내가 지금 시스템 소속 뭔가 메서드 정의를 적고 있다라면 OUT를 적을 때 system.out이라고 적을 필요가 없을 거예요. 근데 보통은 그러지 않으니까 완전히 다른 클래스 정의 내용물을 적고 있으니까 우리는 보통은 sysout 같은 거 적을 때 항상 시스템 소속 OUT와 같은 느낌으로 점을 찍어 갖고 써왔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점 얘기가 자꾸 튀어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점 수식은 요 직전 슬라이드에서 나온 그 non-static field 이름 쓸 때는 항상 점을 찍어서 어떤 인스턴스에 포함되어 있는 4바이트를 쓸 거냐 그 필드 자리를 쓸 거냐를 우리가 지정해 줘야 된다 할 때 그 점이랑은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자, 그 이전 슬라이드로 돌아가 볼게요. 여기서도 지금 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점 왼쪽에 여러분이 수식을 하나를 적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인스턴스에 있는 힘 능력치를 쓸 거냐, 어떤 아이템에 대한 이걸 먹을 수 있냐 없냐 정보를 활용할 거냐 등등을 여러분이 수식을 적어서 여러 인스턴스들 중에 하나를 특정을 해가면서 써야 된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디스 점도 그거의 좋은 예들 중에 하나라고 일단은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은 원한다면 얼마든지 다른 인스턴스에 점 찍고 걔에 포함되어 있는 그 필드 자리를 쓸 수도 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기는 점 왼쪽에 수식을 적는 케이스고 여기 지금 스태틱과 관련한 얘기를 할 때 점은 소속 관계를 명시하는 겁니다. 따라서 점 왼쪽에는 예를 들면 지금 같은 경우는 클래스 이름을 적는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패키지 이름을 적을 수도 있고 클래스 이름을 적을 수도 있고 아무튼 간에 그 패키지 소속, 그 클래스 소속 OUT를 쓰겠어와 같은 식으로 여러분이 명시할 수 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점의 의미가 두 가지입니다. 살짝 같이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튼 우리 수업에서는 이렇게 스태틱 스페시파이어를 붙여서 도입해 놓은 필드 메서드를 스태틱 필드, 스태틱 메서드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필드랑 관련한 설명은 대충 끝이 나요. 이쪽은 그나마 납득이 쉬울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요 non-static 메서드 정의 첫 줄 적을 때 스태틱을 붙이지 않은 버전이에요.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금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해서 얘랑 관련한 얘기를 먼저 진행을 하고 넘어왔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수업 초반에 등장한 object 얘기, 클래스 얘기가 요 non-static 메서드에 전부 다 집약돼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object 얘기할 때 그 C 시절의 object는 그냥 값을 담기 위한 칸이었고 그거를 값이랑 개가 담겨 있는 칸을 하나의 세트로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object의 권리를 우리가 논의할 수 있었다. 그 다음에 자바 같은 경우는 C랑 다르게 그 object의 권리를 프로그래머가 깨는 게 어렵거나 불가능하도록 여러 가지 안전장치가 추가로 마련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영상으로 다시 한번 구경해 보시기로 하고 그 다음에 클래스랑 관련된 얘기 클래스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데이터랑 그거를 우리가 편하게 다루기 위한 코드 덩어리를 하나의 세트로 또는 우리가 좀 중요하게 실행하고 싶은 코드가 있고 그 코드 실행하는 동안 같이 곁다리로 항상 들고 다녀야 되는 끌어서 써야 되는 데이터가 있을 때 걔네 둘을 하나의 세트로 다룬다든가 같은 그런 두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구경을 해봤어요. 아무튼 그런 내용들이 궁극적으로는 요 non-static 메서드에 대한 메서드 호출식을 적을 때 우리가 꼭 그냥 프린트LN 괄호 닫고 하면 절대로 시켜주지 않고 항상 무슨 인스턴스를 붙잡고 프린트LN이라는 non-static 메서드를 호출할 거냐와 같은 느낌으로 점 수식을 적는 걸 강제하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적절한 데이터가 이미 담겨 있을 인스턴스 하나를 항상 먼저 특정을 해놓고 그 다음에 코드 내용물 실행을 시작하도록 그렇게 강제되어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non-static 메서드에 대한 메서드 정의 안에서는 그 점 왼쪽에서 특정해 놓은 바로 그 인스턴스를 의미하는 수식 this를 유효하게 적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걔는 항상 유효하게 적을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스코프 관점에 따라서 생략할 수도 있도록 돼 있다 보시면 돼요. 우리가 그냥 넘버로 적어놨다 하더라도 자바, 이클립스가 알아서 this.number를 쓴 셈 쳐줄 수도 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메서드는 본질적으로 여전히 파이썬 동네랑 C 동네랑 동등한 함수랑 동등한 느낌으로 코드 덩어리입니다. 그 다음에 그런 코드를 실행하기 위해 항상 인스턴스를 요구한다라는 거를 포커스를 두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인스턴스에는 여러 non-static 필드들에 대한 자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데이터들이 가득가득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데이터들이 가득가득 담겨 있는 한 덩어리를 항상 곁들여 가지고 특정 코드를 실행하기 시작하도록 그렇게밖에 할 수 없도록 자바 동네에서는 완전히 막혀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항상 데이터랑 코드를 하나의 세트로 다룰 수 있게 강제가 돼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인스턴스들의 권리, object의 권리가 어느 정도는 좀 더 강렬하게 유지되고 있는 그래서 object들이 살기 좋은 프로그래밍 동네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다 정도로 이어서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이 지금 우리 전반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 집에 가서 꼭 영상 다시 보고 시험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아무튼 그런 이야기들이 가득가득 들어있는 게 non-static 메서드라 치면 그런 메서드 정의 첫 줄에 static을 붙여버리는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면 static 메서드 같은 경우는 호출식 적을 때 반드시 여러분이 인스턴스 하나 지금 살아있는 인스턴스 하나를 점 왼쪽에서 특정하면서 메서드 호출식을 적는 걸 강제하지 않습니다. 요구하지 않아요. 마치 static field 이름 적을 때처럼 그냥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관계만 명시해 가면서 적으시면 됩니다.
따라서 얘 같은 경우는 조금 특이한 게, 자, 이건 저만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이전에 여러분이 집에서 자바 코드 직접 짜본 적이 있다라면 이런 상황을 어쩌면 겪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메인 메서드 정의가 있잖아요. 그래서 메인 메서드 정의 안에서 사용할, 예를 들면 int x라는 이름을 이렇게 선언, 필드 선언 적어놓고 스타트 한다 칩시다. 근데 이 아래에서 여러분이 x는 3 하고 싶으면 웬걸 꺼지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빨간 줄 꺼줍니다. 그 다음에 마우스 포인터 갖다 대면 뭐 이상한 소리만 하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Cannot make a static reference to the non-static field x 이러고 자빠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한테 고치는 방법을 알려줄게 하면서 두 가지를 알려주는데, 일단 확실한 건 밑에 거를 고르면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는 한데, 요게 왜 굳이 이런 이상한 짓을 우리한테 강요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약간 궁금증이 든다면 정상이었어요. C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역 변수 잘 쓰지 말라, 아니면 전역 변수 잘 쓰지 말라, 막 그런 얘기 여러분 들으면서 컸다면 얼마든지 메인 함수 정의 위에다가 내가 변수 선언 적고 배열 선언 적고 스타트 하는 게 가능했었잖아요. 큰 부담 없이 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면 선언이 위에 적혀 있으니까 난 밑에서 얼마든지 저 이름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겁니다. 요 위에 분명히 선언을 적어놨어요. 필드 선언 X를 적어놨어요. 그 다음에 메인 정의 중괄안에서 저 이름을 쓰려고 하는데 지금 터지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는 만약에 우리가 적법하게 쓰고 싶다라면 얘는 지금 non-static field 선언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저 X에 대한 자리는 프로그램 인스턴스마다 하나씩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굳이 저 X라는 이름을 적고 싶다라면 항상 유효한 인스턴스가 나오는 수식 하나를 점 왼쪽에 적은 채로 점 수식을 적어서 P의 X자리와 같은 식으로 적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이럴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이전 예시에서는 내가 메인에서만 쓸, 달리 말하면 스태틱 메서드 정의 중괄호 안에서만 쓸 필드 이름을 쓰고 싶다라면 그때는 이 친구도 굳이 인스턴스를 각각의 인스턴스의 X 자리가 포함되지 않는 그냥 딱 4바이트만큼만 쓸 수 있게 제공해주는 그런 스태틱 필드 선언이 되도록 맞춰주면 여러분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얘는 좀 불편합니다. 분명 스코프 관점에서 X가 보이거든요. 근데도 못 쓰게 막는 거예요. 왜냐? 나는 지금 스태틱 메서드고 메인 내용물이니까 나는 스태틱 메서드고 저 친구는 스태틱 이름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달리 말하면 스태틱 메서드 정의 내용물 적을 때는 우리가 디스 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 이 메인이라는 메서드 호출할 때 반드시 인스턴스 하나를 붙잡고 점 찍고 호출하는 게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스태틱은 딱 그 정도의 그 데이터랑 코드랑 연계해가지고 쓴다라는 자바 동네에서 지금 강제해둔 그 규칙을 우회해서 그냥 코드 덩어리만 실행을 하는 게 가능하도록 막아놓은 버전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막 그 뭐 오브젝트의 권리 그런 거 거의 신경 쓰지 않는 친구라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우리의 메인이 하필이면 그런 느낌의 스태틱이 붙어 있는 메서드였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지금 그래요. 말 나온 김에 지금 살짝 생각해 보면 이 메인에는 지금 두 개가 붙어 있단 말이에요. 퍼블릭이 붙어 있고 스태틱이 붙어 있습니다. 일단 스태틱을 여기다 굳이 붙이는 이유는 간단하죠. 프로그램 바깥에서 가장 먼저 호출되는 게 이 메인 메서드란 말이에요. 근데 프로그램 바깥에서 이 메인 메서드를 호출하기 위해 프로그램 인스턴스를 먼저 new 해갖고 만들어야 된다? 뭔가 이상합니다. 일단 확실한 건 그 프로그램 인스턴스를 만들려면 당연히 new 수식을 계산해야 되는 거잖아요. new 프로그램을 해야 됩니다. 그 말은 프로그램 생성자 중괄호 내용물을 메인보다 먼저 실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 뭔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은 그러지 않고 그냥 메인을 non-static 메서드 정의, 그러니까 프로그램 인스턴스를 요구하지 않는 스태틱 메서드 정의로 이렇게 만들어 둔다 봐주시면 돼요. 그러면 바깥에선 그냥 프로그램.main 해가지고 이렇게 스태틱 메서드에 대한 메서드 호출식을 소속 관계만 명시해서 적으면 된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바깥은 프로그램 소속은 아닐 테니까요. 그 다음에 비슷한 느낌으로 만약에 우리가 이걸 퍼블릭을 빼버리고 프라이빗으로 바꿔버린다든가 하면 이제 컨트롤 F10을 눌러도 이클립스가 이 메인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메인을 호출해주기 불가능하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그래요. 퍼블릭으로 한번 일단 먼저 시도한 다음에
그러면 지금은 잘 됩니다. 뭐 지금 내용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반면 이게 아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죠? 이런 느낌으로 지금 컨트롤 F10을 누르긴 했는데 이클립스 입장에서는 지금 프로그램만 붙잡고 거기 있는 메인 호출하면 된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프로그램 소속 스태틱 메소드 메인이라는 친구가 없는데요 라고 지금 얘기를 했다고 보시면 돼요. 진짜로 바깥에서는 안 보이니까 이클립스는 지금 프로그램 소속이 아닌 거잖아요. 완전 별개의 프로그램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깥에서 메인에 대한 호출식을 적고 유효하게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보통은 메인은 스태틱을 붙여놓고 또한 퍼블릭을 붙여놨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정도까지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래서 여기는 살짝 여러분이 뭐 지금 당장 생각해 보면 확실히 그래야 될 것 같아요. non-static 필드 이름 그냥 맨 땅에 적는 게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는 non-static 필드 이름 맨 땅에 적는 게 가능했던 이유는 그거를 그냥 x가 아니라 dis.x로 디듀스를 해줬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게 가능하려면 지금 어떤 인스턴스 하나를 붙잡고 메인을 호출한다든가 스태틱 메서드를 호출한다든가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스태틱 메서드는 그런 강제성이 부여되어 있지 않아요. dis 점 한다고 해서 항상 인스턴스가 튀어나오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dis 점을 자동으로 붙여주는 서비스를 전혀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동일한 소속이라 하더라도 non-static field 이름을 static 메소드 정해준 걸 안에서 유효하게 그냥 생으로 적는 게 맞게 있다 봐주시면 돼요. 물론 이제 어떻게든 그 방금 전 new 프로그램 해갖고 어떻게든 p.x 같은 식으로 할 수는 있었잖아요. 어떻게든 동일한 그 클래스 형식 수식을 적을 수가 있다면 거기다 점 찍어서 non-static field 이름을 적법하게 쓸 수 있기는 합니다. 보통은 그냥 그 필드 선언에 스태틱을 붙이는 식으로 우회를 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아무튼 이 정도까지 내용이고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클래스 정의에다가도 퍼블릭 붙인다든가 아무것도 안 붙인다든가 프라이빗 붙일 수 있다. 그 다음에 그 클래스 정의를 적혀있는 그 클래스 정의가 적혀있는 .java 파일을 어떤 폴더에 src 폴더 어디에다가 넣어두냐에 따라 그 새로운 클래스 이름이 어떤 패키지 소속이 되냐가 결정된다 정도로 우리가 정리를 했었고 그런 .java 파일 안에 그런 클래스 정의 중괄호 안에 우리가 뭔가 새로운 이름을 도입하기 위한 보통은 필드 선언과 메서드 정의를 적을 수 있다. 그 다음에 그 각각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약간 베리에이션을 가져갈 수 있다. 퍼블릭, 프라이빗 여기서도 붙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게 필드 선언인 경우에는 파이널을 붙이고 안 붙이고 차이가 확실히 존재했던 것 같고 마지막으로 그 둘에 대해서 스태틱을 붙이고 안 붙이고는 좀 심각한 사용성 측면에서의 심각한 차이가 있었다라는 걸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봤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금 지난주까지 구경해봤던 내용들 정리고 그래서 이거 말고 여러분 뭐 자바 if문 적는 방법, while문 적는 방법, 막 for문 막 이상하게 생긴 for문도 있었잖아요. 그런 문장 적는 방법 내지는 뭐 덧셈식, 는수식 적는 방법 등등은 일단 첫 번째로 파이썬 C 작년에 다뤘던 거랑 크게 다르지 않고 두 번째로 필요한 경우에는 이클립스한테 컨트롤 스페이스 눌러가면서 자동 완성의 도움을 충분히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따라서 그 친구들은 지금 시점에 따로 정리하지 않으셔도 자바 if문 적는 방법 이런 거 외우려고 노력하지 않으셔도 후반부 나만의 게임 만들 때 큰 지장이 없을 겁니다. 이후 내용 구경하는데. 그래서 걔네들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상식으로 우리가 커버한다라고 치고 오늘 우리가 정리했던 내용 플러스 그 이전에 등장했던 object 얘기 내지는 클래스랑 관련된 얘기 그런 것들을 왜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기 시작했나. 예를 들면 C를 다루던 와중에 사람들이 그런 칸들을 신경 써서 우리가 쓸 필요가 있다. 제발 좀 코드 좀 잘 짰으면 좋겠다라고 사람들이 아우성을 내질렀단 말이에요. 이제 슬슬 내 후배들이 나만큼 코드를 잘 짜는 사람이 아닌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갈망하게 된 거예요. 내가 맨날 저 친구한테 잔소리하기 싫은 소리하기 싫으니까 제발 개발 도구 그 자체가 즉시 빨간 줄 그어주는 그런 환상의 개발 환경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니즈가 생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클립스가 허구한 날 빨간 줄 그어주고 있다 봐주시면 좋겠고요. 아무튼 간에 그런 object 얘기, 클래스 얘기 그런 약간 역사적인 흐름들은 여러분이 이제 1년 지나서 2학년이 된 지금 시점에 엄청나게 중요하니까 별도로 시간을 내서 지난 수업 영상 다시 구경해보고 다음 주에 중간고사를 맞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역순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작년에 썼던 그 파이썬 역시나 그 안에도 지금 클래스인가 뭔가 하는 클래스 정의로 적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동네에서도 지금 object랑 관련한 얘기 우리가 작년에 구경했던 칸 개념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인스턴스랍시고 다뤘던 그런 복잡한 얘기들이 파이썬 동네도 이미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다른 전공 수업들에서 다 파이썬 쓴다 그랬잖아요. 그런 동네에서 쓰는 파이썬은 작년 1학기 때 배웠던 완전 기초적인 파이썬보다는 한 단계 더 나아간 뭔가들을 다뤄가면서 여러분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학기에 자바를 써서 그 오브젝트 얘기, 클래스 얘기를 짚어놓으면 지금 여러분이 옆에 전공 수업에서 쓰고 있는 파이썬 코드를 조금 더 수월하게 납득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얘기들 위주로 지금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번에 중간고사 공부하는 게 나름 가성비 픽이 될 거다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마무리 멘트를 쳐두면 이제 전반부 내용은 여기까지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금 시험 범위라 봐주시고 그래서 중간고사 이후에 우리는 기말을 안 볼 거긴 하지만 작년과 다르게 우리가 후반부에도 진도를 나갈 거예요. 뭐 1시간 내지 1시간 반 정도 새로운 얘기 여러분들이랑 같이 해보고 그 다음에 뒤에 여유 시간에 프로젝트 진행하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우린 지금 오후 수업이니까 뒷 수업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더 하고 집에 가고 싶다라면 시간 좀 더 투자해서 이클립스랑 씨름하고 집에 가실 수 있게 그렇게 후반부 일정을 마련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무튼 그거는 중간고사 이후로 해두도록 하고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 수 있게끔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일단 시험은 90분 정도 1시간 반 정도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론 시험만 일단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후반부에 실습 오지게 많이 하게 될 것 같으니까 이번 연도는 일단 그렇게 이번 시즌은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그렇게 준비를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이게 오늘 마지막 슬라이드고 일단은 조금 쉬고 조금 이따 여러분 개인적인 의견 물어보고 우리만의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촬영은 이 정도로 해두고